결혼하자마자 사기로 집을 날렸다며 무작정 집에 눌러 앉더니 친정 문턱도 못 밟게 하던 시어머니. 결혼 5년 만에 아픈 친정 엄마 좀 보고 왔다고 시어머니는 굳게 닫힌 현관문 뒤에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오갈 데 없는 제가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 줄 아셨겠죠? 하지만 저는 울기는커녕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래요? 다시는 안 들어갈게요. 대신 어머니도 그 집에서 못 사세요. 저는 그 길로 부동산과 중고차 매매상으로 달려가 제 명의로 된 집과 차를 모조리 팔아치웠어요. 그리고 다음 날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집에서 당당하게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집주인 노릇하던 시모와 남편이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기가 막힌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평범한 주부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순하게 생겼다고들 해요. 말수도 적고 늘 웃는 낯이라서 어디 가서 싫은 소리 한번 못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무르기만 한 사람은 아니랍니다. 제가 가진 걸 굳이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참고 있는 것뿐이죠. 결혼할 때도 남편 기죽이기 싫어서 제 명의로 해온 아파트며 친정에서 주신 넉넉한 혼수자금 같은 건 입 밖에도 안 내고 그저 남편 하나 믿고 온 순진한 며느리인 척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겸손이 독이 되어 제 발등을 찍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뒷목 잡으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이야기는 정확히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불쑥 짐을 싸들고 저희 신혼집으로 들이닥치셨어요. 사기를 당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며 당분간만 있겠다던 그 당분간이 어느새 5년이 되어버렸죠. 얹혀 사시는 주제의 시어머니는 마치 본인이 집주인이냥 행세하며 저를 하녀 부리듯 하셨고 저는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꾹꾹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명절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좁은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부른 시가 친척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기름 냄새에 찌들어가며 전을 부치고 있었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 흉을 보느라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정 엄마가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실려가셨다는 연락이었는데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엄마 얼굴만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이 집에 들이닥치신 후로 친정에 가보는 건 꿈도 못 꾸는 일이었는데 엄마가 쓰러지셨다니요. 저는 뒤도 돌아볼 것 없이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발을 구겨 신으며 급하게 나가려는 제 앞을 시어머니가 무서운 얼굴로 가로막으셨죠. 어딜 감히. 지금 제사가 코앞인데 며느리가 집을 비워? 너 지금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못 들어올 줄 알아라. 사돈이 응급실에 계신다는데 걱정은커녕 제사상 타령이나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했어요. 엄마가 응급실에 계세요. 비키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끼며 팔짱을 끼고는 현관문을 등지고 서서 비켜줄 생각을 안 하셨고 거실에 있던 남편은 힐끔 쳐다만 볼 뿐 도와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 꼴이 우습다는 듯
비아냥거리며 쐐기를 박으셨죠. 친정 엄마 핑계대고 도망가려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지금 나가면 이혼인 줄 알아. 민서가 너도 뭐라 한마디 해라.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아, 지연아, 그냥 나중에 가보면 되잖아. 엄마 화나신 거 안 보여? 분위기 망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전이나 마저 붙여. 남편의 그 무심한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히는 순간 저는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말을 섞는 것조차 사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시어머니를 옆으로 밀치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는데 등 뒤로 시어머니의 악에 받친 고함이 쫓아오더군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보니 산소호흡기를 낀 채 창백하게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고 그 작고 야윈 손을 잡는 순간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댁 눈치 보느라 명절에 친정 한번 제대로 못 오는 동안 엄마는 혼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생각하니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죠. 다행히 엄마는 고비를 넘기셨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는데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고. 나를 소중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3일을 엄마 곁을 지키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선 저는 황당함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익숙하게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경고음만 울리고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눌러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고 혹시나 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때 제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다. 네가 감히 시애미 말을 무시하고 나가? 싹싹 빌기 전엔 문 절대 안 열어준다. 문자를 보는 순간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오다가 이내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 집이 누구 명의인지 누가 돈을 내서 산 집인지는 까맣게 잊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감히 내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를 쫓아내다니.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서 그 문자를 노려보다가 저는 곧장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부동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 문을 연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나오셨어요. 어머, 새댁. 명절에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보시는 사장님께 저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덤덤하게 용건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희 집 지금 바로 내놓을게요. 사장님은 뜬금없는 제 말에 당황하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으셨죠. 뭐? 집을 내놓다니? 무슨 소리야? 그 좋은 집을 왜? 저는 차분하게 숨을 한번 고르고 나서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조건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시세보다 20% 싸게 금매로 내놓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집 내부는 못 보여드려요.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이고 오늘 당장 계약금 입금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사장님은 제 말에 입을 다물지 못하시며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아니, 새댁. 20%면 금액이 얼만데 그걸 깎아? 진짜 괜찮겠어? 남편이랑 상의는 된 거야? 남편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져왔지만 꾹 참으며 대답했어요. 제 명의 집이에요. 제가 판다는데 상의가 왜 필요해요? 그리고 안에 세입자들은 제가 알아서 내보낼 테니까 걱정 마시고 투자하실 분 바로 연결해 주세요. 사장님은 제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워낙 입지가 좋은 아파트인데다 시세보다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내놓았으니 투자자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겠죠. 사장님이 통화를 하시는 동안 저는 부동산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달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5년,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방관 속에서 말라가던 제 청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집에서 쫓겨나 문전박대를 당하는 이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다가도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언젠가는 끊어내야 할 악연이었고 그들은 제 손으로 그 기회를 앞당겨준 셈이니까요. 잠시 후 사장님이 상기된 얼굴로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세댁, 운이 좋네. 마침 현금 쥐고 있는 투자자가 바로 계약금 쏘겠대. 집 안 보고 그냥 사겠다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채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제 손끝에는 망설임 따위는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고 붉은 인주가 묻은 도장이 계약서 위로 꾹 눌러질 때마다 제 인생을 짓누르던 족쇄가 하나씩 풀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부동산을 나오자마자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옷깃을 여밀 새도 없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집은 해결했으니 이제 제 명의로 된 또 하나의 골칫덩어리를 처리할 차례였죠. 손가락을 바삐 움직여 자동차 제조사 어플을 켰습니다. 내 차 위치 찾기 버튼을 누르자 지도 위에 빨간 점 하나가 깜빡거리더군요. 그 위치를 확인하는 순간 헛웃음이 툭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빨간 점이 가리키는 곳은 다름 아닌 시내 한복판에 있는 유명 백화점 주차장이었습니다. 사돈은 응급실에 누워 생사를 오가는데 며느리 차를 몰고 나가서 백화점 쇼핑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 혈관이 터질 것처럼 지끈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차분하게 숨을 골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구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니까요. 저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며 물으시더군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S백화점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달리는 내내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차는 제가 결혼 전에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밥 먹듯이 하며 모은 돈으로 샀던 제 첫 차였습니다. 시집 오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장 보러 갈 때 쓴다며 키를 가져가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본인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셨죠. 물론 기름값 한 번 내주신 적 없고요. 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하자 저 멀리 기둥 옆에 익숙한 흰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쾌쾌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릴 수밖에 없었디그더요. 바닥 매트에는 흙 묻은 신발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고 조수석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커피 컵이 굴러다니고 있더군요. 남의 차를 빌려 타면서 이렇게 함부로 쓰는 사람에게 일말의 예의를 기대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진동이 엉덩이와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자 묘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출발하려다가 룸미러를 통해 뒤쪽을 확인했죠.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든 시어머니가 걸어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차 쪽으로 다가오다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죠.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쇼핑백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입을 벙긋거리셨어요. 너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당장 내리지 못해? 창문 너머로 들리는 고함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자 시어머니가 차 뒷공무니를 쫓아오며 팔을 허우적거리셨어요. 사이드미러로 보니 씩씩거리며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모습이셨죠. 아마 경찰에 도난 신고라도 하려는 모양인데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명의자 본인이 자기 차를 가져가는 걸 절도라고 잡아갈 리가 없으니까요. 아마 경찰서에 전화해서 며느리가 차를 훔쳐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겠죠. 그러면 경찰관은 차주가 누구냐고 물을 테고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거나 망신만 톡톡히 당하실 게 뻔했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를 달리는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크게 높이고 창문을 활짝 열었죠. 저는 곧장 내비게이션에 중고차 매매단지를 입력했습니다. 매매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규모가 커 보이는 상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딜러 한 분이 나오시더니 차를 한 바퀴 쓱 둘러보시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으시더군요. 차 파시게요? 연식도 얼마 안 됐는데 아깝게 왜 파세요? 저는 차에서 내려 가방을 챙기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지금 당장 팔고 싶어요. 현금으로 바로 입금해 주시면 시세보다 싸게 드릴게요. 딜러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사고 이력 조회를 해보시고는 차 상태를 꼼꼼히 살피시더니 계산기를 두드려 금액을 제시하셨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낮은 금액이었지만 흥정하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 차에 묻은 그 사람들의 흔적을 1초라도 빨리 지워버리고 싶었으니까요. 좋아요. 그렇게 하죠. 서류는 다 가져왔으니까 바로 진행해 주세요. 사무실에 앉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건네고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판사가 내리는 판결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제 통장으로 띠링하고 입금 알림 문자가 울렸죠. 차 키를 딜러분에게 건네주며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안에 있는 짐들은 다 버려주세요. 쓰레기니까요. 딜러분은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상사를 걸어 나오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집도 팔았고 차도 팔았으니 이제 제가 가진 것 중 그들과 엮인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핸드폰을 들었죠. 이제 마지막 폭탄을 터뜨릴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을 수신인으로 지정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환희 때문이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오늘 팔았으니 일주일 안에 비워주세요. 아, 차도 방금 팔았으니 이제 버스 타고 다니시고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기도 전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액정에는 어머니, 남편이라는 글자가 번갈아가며 뜨더군요.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며 툭툭 끊어대던 사람들이 이제야 제 목소리가 듣고 싶은 모양이었죠. 자리에서 일어나 쟁반을 반납하고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정해진 곳은 없었지만 어디든 그 집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거리를 걷는데 문득 잊고 있었던 허기가 밀려왔습니다. 5년 동안 가족들 밥 챙기느라 정작 저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눈앞에 보이는 김밥집 간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 평소에 남편이 햄냄새가 싫다며 못 먹게 했던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핸드폰 화면엔 부재중 전화 알림만 쌓여가고 있을 뿐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들의 목소리는 저에게 닿을 수 없었죠. 당장 오늘 밤부터 그들은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따뜻한 보금자리가 사라진다는 공포,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다는 불편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을 받들어주던 호구 같은 며느리가 사라졌다는 상실감이 뼈저리게 다가오겠죠.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지갑 속에 넣어둔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억지로 찍었던 사진 속에서 저만 빼고 다들 활짝 웃고 있더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사진을 꺼내 계산대 옆 쓰레기통에 구겨 넣었습니다. 가게를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묵어야겠지만 내일부터는 새로운 둥지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보다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가 더 크게 다가왔죠.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엄마가 계신 병원 쪽 하늘을 보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 호강시켜줄게. 그리고 저 사람들, 내가 겪은 고통의 딱 10배, 아니 100배로 갚아줄 거야. 제가 찜질방에서 식혜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쪽잠을 청하고 있을 그 시댁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초상집보다는 전쟁터에 더 가까웠겠죠. 제가 보낸 문자 한 통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을 테니까요. 시댁에서는 정말이지 기가 막힌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찍히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 조사 과정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 그날의 행적을 낱낱이 알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듣는 내내 헛웃음이 멈추질 않더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어머니는 제 문자를 받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 금방 털고 일어나셨겠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요. 집도 팔리고 차도 팔렸으니 이제 꼼짝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에서 시어머니의 머릿속을 스친 건 딱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최근 문화센터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굳게 믿고 있는 남자 최도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남자를 하늘이 내려준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하셨죠. 젠틀한 외모에 사업가라는 번듯한 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달콤한 말솜씨까지 갖췄으니 며느리한테 쫓겨나니 비참한 상황을 구원해줄 백마탄 왕자님으로 보였을 겁니다. 어머니는 부랴부랴 화장을 고치고 옷장 속에서 그나마 제일 비싼 옷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며느리한테 쫓겨나는 신세가 아니라 잠깐 사정이 생겨서 나오는 우아한 사모님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인 고급 카페. 도훈이 자리에 앉자마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지,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 피해자인지 구구절절 늘어놓기 시작했죠. 최도훈이 따뜻한 눈빛으로 어머니의 손등을 덮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옥자 씨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겠어요. 어떻게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정말 천벌 받을 일이네요. 어머니는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도훈의 말에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내 편이 아닌데 이 남자만이 내 아픔을 알아주는구나 싶으셨겠죠. 어머니는 코를 훌쩍이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찍어내며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오죽하면 집을 나오겠어요? 더러워서 못 살겠어서 내 발로 나온 거예요.
그깟집 며느리 다 가지라고 하고요. 사실은 쫓겨난 거지만 어머니의 자존심은 그걸 인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어머니가 듣고 싶어 하는 달콤한 제안을 꺼냈죠. 잘 생각하셨어요. 옥자 씨처럼 품이 있는 분이 그런 대우 받으며 살 이유가 없죠. 차라리 잘 됐습니다. 이참에 저랑 같이 지내시죠. 제가 봐둔 빌라가 있는데 거기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지옥 같던 현실에서 벗어나 꿈꾸던 로맨스가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착각하셨을 겁니다. 며느리 그늘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남자와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없이도 보란 듯이 잘 살